주말을 맞아온 가족이 모인 파티에서 나는 남편이 창고에서 형수님과 은밀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을 향해 소리치려던 순간 제부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누나, 진정해요. 곧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전통이 하나 있다. 아무리 바빠도 분기에 한 번씩은 모든 자식과 손주들이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의 별장에 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돈은 평생 벌 수 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유한하다고 늘 말씀하셨다.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자식들이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이번 주말이 바로 그 특별한 날이었다. 내 이름은 임국화, 올해 30살이고 집안의 장녀다. 위로는 오빠 이명빈이 있고 아래로는 막내 동생 이메린이 있다. 우리는 운 좋게도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국내 굴지의 건설그룹인 흥진그룹의 회장 부부셨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우리 3남매에게 자립심을 가르치셨고 덕분에 우리는 소위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노력하여 그룹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는 푸르게 펼쳐진 정원을 내다보았다. 저녁 햇살이 야자수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잔디밭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짭짤한 바다 내음을 실어왔다. 별장 직원들의 아이들이 정원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은 야외 테라스의 찻상에 앉아 계셨다. 아버지는 여유롭게 신문을 읽고 계셨고 어머니는 정성껏 꽃꽂이를 하고 계셨다. 마음이 녹아내릴 듯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내 남편 밝기주는 수영장 옆에서 오빠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키가 크고 훤칠한 기준 씨는 언제나 세련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회사 건축설계팀의 수석팀장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늘 연애 시절처럼 뜨거웠다. 기준 씨는 나를 지극정성으로 아꼈다. 내가 마가렛 꽃을 좋아하는 걸 알고는 서울에서 구하기 힘든 그 꽃을 매주 한 다발씩 사와 침실에 꽂아주곤 했다. 그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은 행복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오빠 이명빈은 장남답게 차분하고 진중했다. 현재 그룹의 부사장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거의 모든 경영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다. 오빠의 아내, 즉 나의 형님인 최미연은 아름답고 영리한 여자였다. 미연 형님은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교성이 좋아 집안 대소사를 완벽하게 처리했다. 형님이 시집 온 후로 어머니께는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았다. 나 역시 형님을 무척 따랐다. 우리는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내며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막내 동생 예린이는 집안의 활력소이자 천방지축 막내였다. 작년에 진민준과 결혼했다. 제부인 민준 씨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는 그룹 법무팀 팀장이었다. 민준 씨는 온순하고 예의 발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다. 언제나 속을 알 수 없는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내성적인 성격이라 시끄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파티는 야외 정원에서 열렸다. 정원 조명이 켜지자 주위가 환상적으로 빛났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온 가족이 긴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다. 자, 이번 분기도 사업이 순조롭게 끝난 것과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두 모인 것을 축하하며 건배합시다. 아버지가 붉은 와인잔을 높이 들었다. 아버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빈 오빠가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미연이가 임신했습니다. 온 가족이 환호성을 질렀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하셨다. 아이고, 진짜니? 잘됐다. 정말 잘됐어. 이 어미가 드디어 친손자를 안아보는구나. 나와 예린이는 미연 형님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았다. 형님, 축하해요. 오빠도 축하해. 미연 형님은 수줍게 웃으며 오빠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오빠는 아내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랑이었다. 내 옆에 앉은 기준 씨가 내 허리를 팔로 감싸며 가볍게 안았다. 그는 내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우리도 분발해야지 여보. 나도 오빠처럼 좋은 소식 전하고 싶단 말이야. 나는 얼굴을 붉히며 그의 팔을 툭 쳤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파티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우리는 곧 태어날 아기에 대해, 미래의 계획에 대해, 그리고 옛 추억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완벽한 가족, 완벽한 남편. 하지만 나는 틀렸다. 이 따뜻하고 행복한 껍질 바로 아래, 나를 집어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역겹고 썩어빠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완벽해 보였던 이 파티는 내 인생 최악의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때 행복감에 취해 있던 나는
과묵한 제부 민준 씨의 이상한 눈빛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들 기분 좋게 취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남매들은 거실에서 카드게임으로 2차를 하기로 했다. 아차! 기준 씨가 갑자기 이마를 쳤다. 와인이 다 떨어졌네. 내가 가서 더 가져올게. 아버님이 지하 창고에 귀한 와인을 몇 병 뒀다고 하셨던 것 같아. 내가 갈게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가만히 앉아 있어. 기준 씨가 웃으며 내 코를 살짝 꼬집었다. 오늘 당신은 공주님이야. 다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일어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달콤한 감정에 젖었다. 내 남편은 언제나 이렇게 자상했다. 영빈 오빠와 미연 형님도 임신한 형님은 일찍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예린이와 민준 씨는 카드패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나는 15분쯤 더 앉아있다가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지하 창고는 꽤 어둡고 잡동사니가 많았다. 술에 취한 기준 씨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됐다. 기준 씨가 왜 이렇게 안 오지?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나는 예린이와 민준 씨에게 말했다. 둘은 계속 놀고 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다. 별장에는 작은 와인 저장고와 낡은 물건, 정원 도구를 보관하는 큰 창고가 연결되어 있었다. 복도는 몇 개의 노란 등불만 켜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창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말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오빠. 누가 내려오면 어떡해요? 미연 형님의 목소리였다. 형님이 왜 여기에? 방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막연한 불안감이 솟아났지만 이내 기준 씨가 형님에게 무언가 가져오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내가 막 입을 열어 부르려던 순간 숨결 하나까지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걱정 마. 이 시간에 누가 내려오겠어? 그 순정파 바보는 지금쯤 방에서 마누라배나 쳐다보고 있겠지. 기준 씨, 내 남편이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것 같았다. 순정파 바보라니. 그가 누구를 말하는 거지? 설마 우리 오빠? 나는 소리 없이 다가가 숨을 죽이고 문틈에 귀를 기울였다. 이어 들려온 말은 심장에 칼이 박히는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 멍청하고 행복에 겨운 얼굴 정말이지 못 봐주겠어. 그 사람이 그런 눈으로 날 볼 때마다 토할 것 같단 말이야. 미연 형님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조금만 참아. 기준 씨가 비웃었다.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 흥진 그룹을 통째로 삼키고 나면 그 인간한테 무슨 짓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 집 그 멍청한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여자들이란 참 다루기 쉬워. 달콤한 말 몇 마디, 값싼 꽃다발 몇 개면 그냥 껌뻑 속아 넘어오거든. 멍청한 마누라. 세상이 빙빙 돌고 귀가 먹먹해졌다. 그가 말하는 멍청한 마누라가 나란 말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분명히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나는 온몸을 떨며 있는 힘을 다해 문을 살짝 밀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만. 그리고 나는 차라리 그 순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창고의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나무 상자와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내 남편 기준 씨와 형님 미연이 서로의 몸을 탐하고 있었다.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 더럽고 노골적인 장면이 내 눈에 그대로 밝혔다. 하지만 육체적인 배신보다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들의 대화였다. 이번 강 회장님 계획은 정말 완벽해. 미연이 숨을 헐떡이며 기준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그 늙은이가 그 황금부지 양도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되는 거야. 강 회장은 땅을 갖고 우리는 지분과 돈을 갖는 거지. 걱정 마. 내가 다 처리해뒀어. 기준이 말했다. 그 바보 같은 여자는 날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내가 좋은 프로젝트라고 한마디만 하면 당장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설득할걸. 영빈이 형은 말할 것도 없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잖아. 목이 바싹 타들어갔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저 간악한 남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온몸이 마비된 듯 굳어버렸다.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내 사랑, 내 행복, 내 완벽했던 가족.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매주 사다 주던 마가렛꽃, 따뜻한 미소, 귓가의 속삭임,
전부 거짓이었다. 나는 바보였다. 진짜 바보였다. 고통은 분노로 바뀌었다. 피가 들끓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 속에는 오직 극한의 분노만이 남았다. 나는 그들을 믿었다. 미연 형님을 친동생처럼 여겼다. 기준 씨를 내 목숨처럼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은 내 마음을, 우리 오빠의 마음을 짓밟고 우리 가족 전체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온 가족에게 저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얇은 나무 문을 박차고 들어갈 준비를 했다. 소리를 지르고 예린이와 민준 씨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저들을 빗속으로 끌어낼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막 발을 들어 올린 순간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손이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채 뒤로 잡아당겼다. 너무나 강하고 갑작스러운 힘에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누군가의 가슴에 부딪혔다. 그 사람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내 입을 막고 나를 복도 깊숙한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발버둥 치며 입을 막은 손을 깨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너무나 강했다. 내로다. 들키고 싶어요. 누나? 귓가에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움직임을 멈췄다. 민준 씨, 과묵한 내 제부였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려 했었다. 민준 씨가 왜 여기에? 왜 나를 막는 거지? 민준 씨는 여전히 나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입을 막은 손의 힘은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놓진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칼날 같은 시선은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더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창고 문틈에 고정되어 있었다. 놔줘요. 나는 민준 씨의 손틈으로 겨우 웅얼거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못 봤어요? 저들, 기준 씨랑 미연 형님이. 봤습니다. 민준 씨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귓가에 익숙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 듣고도? 나는 경악했다. 봤다고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야 정상이다. 민준 씨의 침착함에 등골이 오싹했다. 그는 마치 결말을 다하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태연했다. 그럼 왜? 소란을 피우실 겁니까? 민준 씨가 내 말을 잘랐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다. 거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 다음은요? 저들은 잡아뗄 겁니다. 누나가 술에 취해 망상에 빠져 질투하는 거라고 하겠죠. 증거는요? 집안은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충격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빈이 형, 저들이 말하는 그 순정파바보 말입니다. 저들, 기준 씨랑 미연 형님이 봤습니다. 민준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타는 내 분노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렇다. 내게 무슨 증거가 있단 말인가? 내 말뿐이었다. 나는 혼란 속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발버둥을 멈췄다. 민준 씨는 천천히 내 입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내 팔은 단단히 붙잡은 채 어두운 벽감 속으로 나를 더 깊이 끌어당겼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여전히 창고 쪽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나중에 얘기하죠. 그가 속삭였다. 곧 나올 겁니다. 그의 말대로 몇 분 후 미연 형님의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영빈 씨가 깨서 내가 없는 걸 알면 찾으러 다닐지도 몰라요. 그래, 먼저 올라가. 난 와인 찾는 척 좀 하다가 뒤따라 올라갈게. 자기 역할 잊지 말고. 기준이 당부했다. 놔줘요. 미연 형님이 먼저 나왔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머리도 깔끔했다. 얼굴에는 평소에 온화하고 단아한 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직접 듣고 보지 않았다면 이 여자가 방금 그런 악독한 말을 내뱉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다고는 결코 믿지 못했을 것이다. 형님은 복도를 한번 휙 둘러보았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숨을 참았다. 눈도 깜빡일 수 없었다. 다행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너무 어두워 형님은 우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잠시 후 기준 씨도 와인 한 병을 들고 나왔다. 그 역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그 역겨운 가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즐거운 듯 휘파람을 불며 유유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준 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민준 씨는 내 팔을 놓아주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충격과 혐오, 그리고 극한의 고통이 그제야 한꺼번에 몰려와 내 마지막 남은 힘마저 앗아갔다.
나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통곡이 아니었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쓰디쓴 통곡이었다. 민준 씨는 그런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일어나세요, 누나. 민준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지금 우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방금 본 연극보다 더 재미있는 연극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제부를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가 알던 온순하고 과묵한 그 남자가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준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누나, 진정해요. 그가 아까 했던 말을 반복했다. 곧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파티가 바로 그 무대입니다. 민준 씨는 나를 거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나를 부축해 복도 끝에 있는 아버지의 작은 서재로 향했다. 그가 책상 위 스탠드를 켜자 부드러운 불빛이 그의 각진, 그리고 이제는 무섭도록 차가운 얼굴을 비췄다. 앉으세요. 민준 씨가 안락의자를 가리켰다. 물 좀 마시고 정신 차리세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유리병에서 물을 따라 내게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았다. 추워서가 아니라 충격 때문에 이가 딱딱 부딪혔다. 민준 씨,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누나가 들은 것, 회사 이야기, 강 회장 이야기. 그거 다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민준 씨가 간결하게 답했다. 그는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내 맞은편 책장에 기댔다. 누나 남편이 누나에게 바치는 사랑이나 형수님이 보여주는 친밀함보다 훨씬 더 사실이죠.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아프게 찔렀지만 나는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야 할 잔인한 현실임을 알았다.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아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저와 예린이가 결혼하기 전부터요. 나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오래전부터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민준 씨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말하면요? 누나가 믿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예쁜 아내에게 푹 빠진 영빈이 형이 믿었을까요? 증거도 없이 저 같은 외부 사람의 말이 누나의 남편이나 형의 임신한 아내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나는 또다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증거도 없이 나섰다가는 긁어 부스럼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럼 강 회장이라는 사람은 대남그룹의 강태하 회장. 우리 회사 라이벌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발기준과 최미연은 그저 장기판의 졸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흥진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자는 바로 그 늙은 여우입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내 상상을 초월했다. 불륜만으로도 끔찍한데 회사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대한 음모까지 얽혀 있었다. 내 남편, 내 형수님. 그들은 아버지의 경쟁자에게 자신들의 양심과 이 가족을 팔아넘긴 것이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기준 씨는 수석팀장이고 연봉도 적지 않아요. 미연 형님은 맏며느리로 온 가족의 사랑을 받고요.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짓을. 탐욕 때문입니다. 누나, 민준 씨의 목소리가 문득 무겁게 가라앉았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 며느리가 아니라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강태하가 그 자리를 약속했죠. 막대한 돈과 함께. 그가 흥진을 삼킨 후의 말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쌌다. 모든 것이 너무나 끔찍했다. 그래서 오늘 파티는 제가 일부러 계획한 겁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제가 발기준에게 아버님이 외국 파트너와 곧 계약할 황금 부지에 대한 정보를 무심코 흘렸습니다. 그가 분명 강태하에게 보고할 것이고 강태하가 움직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움직인다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태하도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소리치며 하마터면 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어디에? 잊으셨습니까? 오늘 밤 아버님이 초대한 귀빈 말입니다. 아버님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파트너, 강 회장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맞다. 오늘 저녁 아버지는 아버지 또래에 품위 있는 용모에 온화한 미소를 띤 손님 한 분을 소개하셨다.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셨다. 나는 그때 파티 분위기에 취해 고개만 까딱하고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바로 교활한 늙은 여우, 강태하였다니. 우리 가족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음모를 꾸미면서 감히 우리 집에 와서 우리와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 씨, 대체 뭘 하려는 거예요? 나는 민준 씨의 소매를 붙잡았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부모님께 알려야 하고요. 진정하세요. 민준 씨가 내 손을 떼어냈다. 강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늙은 여우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경찰에 뭘 신고하죠? 누나 남편이 형수님과 바람났다고요? 아니면 그들이 회사를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요? 우리에겐 빼도 박도 못할 증거, 강철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증거는 어디에 있어요?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오늘 이 파티가 바로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연극도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무슨 연극이요? 아까 온 가족이 식사할 때 제가 잠시 전화 받으러 나갔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 받으러 간 게 아닙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뭔가를 설치하러 갔죠. 그 창고에 초소형 카메라를요? 누나가 방금 본 모든 광경, 발기준과 최미연의 모든 대화가 전부 녹화되었습니다. 나는 입을 떡 벌렸다. 이재부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민준 씨가 시계를 보았다. 발기준도 슬슬 거실로 돌아갔을 겁니다. 가서 세수하고 눈물 닦고 다시 돌아가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웃고 떠드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책장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넋이 나간 얼굴,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방금 내 등에 비수를 꽂은 자와 어떻게 한 테이블에 앉아 웃고 떠들 수 있단 말인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민준 씨가 말했다. 하셔야 합니다. 누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형을 위해서, 아버님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위해서요. 누나의 나약함이 모든 것을 망치게 두지 마세요. 전 누나가 냉정해져야 합니다. 제 연극에는 명예 관객이 필요하니까요.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절망의 늪에 빠진 나를 건져 올렸다. 그렇다. 나는 지금 무너질 수 없다. 나는 강해져야 한다. 어리석게 도적을 집안에 들인 것에 대해 가족에게 사죄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야 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차게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지금 눈물은 아무 소용없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여전히 인국화였지만 심장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가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연극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한번 보고 싶네요. 민준 씨가 나를 보았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시죠. 곧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겁니다. 나와 민준 씨는 파티가 계속되고 있는 정원으로 돌아갔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겨 얼음물에 던져진 것 같았다. 극한의 고통과 함께 살을 내는 듯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정원의 화려한 조명, 감미로운 음악, 웃음소리. 불과 몇십 분 전까지만 해도 천국 같았던 모든 것이 이제 내 눈에는 위선과 조롱으로 가득 찬 무언극처럼 보였다. 기준 씨는 바바일 근처에 서서 강 회장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손에는 레드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었다. 여전히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였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주스 따라 놨는데. 그가 내게 주스잔을 건네려 다가왔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완벽하게 연기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게 닿으려는 순간 위장 깊은 곳에서부터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나 좀 피곤해서요. 나는 더듬거리며 그 위선자의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다. 들어가서 좀 앉아 있어야겠어요. 기준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스치는 놀라움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내 표정을 감췄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방에 데려다 줄까? 됐어요. 나는 생각보다 날카롭게 소리쳤다. 기준 씨와 강 회장이 동시에 나를 쳐다봤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서둘러 수습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냥 좀 앉아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손님 접대나 계속해요. 나는 등을 돌려 예린이가 여전히 카드놀이에 빠져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두 손을 깍지 껴 꽉 잡았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민준 씨도 유유히 걸어왔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아버지가 가족기념 영상을 상영하기 위해 설치해둔 대형 스크린과 프로젝터가 있는 곳으로 곧장 향했다. 제부, 뭐 해요? 예린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다. 아, 민준 씨가 평소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았다.
제가 작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빈이 형과 형수님의 좋은 소식을 축하하고 오늘 가족 모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요. 우와, 진짜요? 예린이가 손뼉을 쳤다. 틀어봐요, 제부. 빨리요. 그때 마침 영빈 오빠와 미연 형님도 방에서 나왔다. 미연 형님은 오빠의 팔짱을 낀 채 예비 엄마의 행복하고 빛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도 테이블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영빈 오빠가 웃으며 물었다. 모두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강 회장, 부모님, 오빠, 미연 형님, 예린이, 그리고 기준 씨까지. 그 역시 내 의자 뒤로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애써 참았다. 작은 서프라이즈입니다. 민준 씨가 USB를 노트북에 꽂으며 말했다.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처음 몇 초간은 익숙한 사진들이었다. 가족 여행 사진,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 우리 3남매의 어릴 적 사진, 감미로운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며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어머, 영빈이 오빠 어릴 때 봐. 너무 귀여워. 예린이가 킥킥거렸다.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셨다. 나는 기준 씨를 힐끗 쳐다봤다. 그 역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여전히 내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바로 조금 전 다른 여자를 애무했던 그 손이었다. 속이 뒤틀렸다. 영상은 오늘 저녁 파티 장면으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건배사를 하는 모습, 영빈 오빠가 임신 소식을 알리는 모습, 모두가 박수치는 모습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건 민준 씨의 목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제가 우연히 포착한 아주 특별한 순간입니다. 보기 드문 진실의 순간이죠. 감미로운 배경, 음악이 뚝 끊겼다. 화면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희미한 노란 불빛이 나타났다. 지하 창고였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 했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이 등장했다. 기준 씨와 미연 형님. 그들은 불나방처럼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개걸스러운 키스와 음탕한 손길. 이게 무슨 짓이야?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는 충격에 빠져 손으로 입을 막으셨다. 예린이는 입을 떡 벌린 채 손에 든 카드를 떨어뜨렸다. 화면에서는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그 순정파 바보는 지금쯤 방에서 마누라 배나 쳐다보고 있겠지. 내 어깨에 놓여있던 기준 씨의 손이 돌처럼 굳었다가 불에 댄 듯 황급히 떨어져 나갔다. 그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미연 형님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영빈 오빠와 스크린을 번갈아 보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의 역겨운 대화가 계속해서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우리 집 그 멍청한 마누라도 마찬가지야. 달콤한 말 몇 마디, 값싼 꽃다발 몇 개면 그냥 껌뻑 속아 넘어오거든. 이번 강 회장님 계획은 정말 완벽해. 그 늙은이가 그 황금부지 양도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걱정 마. 그 바보 같은 여자는 날 절대적으로 믿으니까. 정원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오직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헐떡이는 숨소리와 역겨운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스크린의 시선을 고정했다. 이 잔인한 진실의 끝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다. 그리고 가장 노골적인 애정 행각 장면이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셨다.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다. 엄마! 예린이가 소리치며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다. 아버지는 온몸을 떨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귀빈이었던 강 회장의 안색도 변해 있었다. 그는 살기 어린 눈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다. 우리를 감싼 것은 정적이었다. 배신과 거짓, 그리고 치욕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거운 정적. 민준 씨의 연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한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우리 모두의 부서지는 가슴을 때리는 것처럼. 아버지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사람 불러. 의사 불러. 빨리. 예린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가장 비참한 사람은 영빈 오빠였다. 오빠는 소리치지도 무언가를 부수지도 않았다. 그저 석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았던 아내. 최미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빠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미연아,
오빠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다. 말해봐. 이거 사실 아니지? 응? 그는 애원하고 있었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아니라고 말해주길 애원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으면서도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다. 그제야 미연 형님이 악몽에서 깨어난 듯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영빈 오빠의 발치에 기어가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오빠, 아니에요. 이건 가짜예요.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요. 민준 씨, 진민준 씨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해치려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프로젝터 옆에 아무런 감정 없이 서 있는 민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준 씨도 황급히 변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내 앞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쿠카 씨, 날 믿어줘. 제발 날 믿어야 해. 저 진민준, 저 자식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는지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나하고 형수님은 정말 결백해. 결백?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구역질이 났다.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그 입 닥쳐요. 나는 으르렁거렸다. 감히 결백이라는 말을 입에 담아? 자기 자신이 역겹지도 않아요? 내 얼음장 같은 눈빛, 숨기지 않는 경멸의 기준 씨는 마침내 이 멍청한 마누라가 더 이상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잿빛 얼굴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미연 형님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오빠, 제발 날 믿어줘요? 영빈 오빠는 자신의 발을 붙잡고 있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담겨있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서운 공허함이 채웠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바뀌었다. 비켜? 밤의 정적을, 그리고 내 심장을 찢는 듯한 포효였다. 그는 있는 힘껏 미연 형님을 밀쳐냈다. 형님은 잔디밭 위로 맥없이 나뒹굴었다. 오빠... 그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던 남편이 자신에게 손을 댈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묻지. 영빈 오빠가 일어섰다. 비틀거리며 미연 형님에게 다가갔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내가 묻겠다. 그 뱃속의 아이, 누구 아이야? 그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내려친 거대한 망치와 같았다. 그렇다. 아이, 오늘 밤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이었던 그 아이. 아버지의 품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셨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통곡하기 시작하셨다. 세상에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미연 형님은 몸이 굳었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떨기만 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대답이었다. 이런 씨발. 영빈 오빠가 울부짖었다. 고통은 광기로 변했다. 그는 미연 형님을 때리지 않았다. 대신 몸을 돌려 기준 씨에게 달려들었다.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친동생처럼 여겼던 그 남자에게. 이 개자식아,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상처 입은 짐승처럼 영빈 오빠는 기준 씨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날렸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코와 입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오빠, 안 돼. 나와 예린이가 소리치며 달려가 말렸다. 하지만 오빠는 이미 이성을 잃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기준 씨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강펀치를 그대로 얻어맞고 쓰러졌다. 네가 감히 내 아내랑 붙어먹어? 내 동생을 속여? 이 짐승만도 못한 새끼. 전례 없는 아수라장이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보시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와 예린이는 영빈 오빠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집안 직원들은 정원 구석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도 끼어들지 못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단 두 사람만이 침착했다. 한 명은 민준 씨였다. 그는 제3자처럼 조용히 모든 것을 관망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강 회장이었다. 그 늙은 여우는 잠시 안색이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민준 씨를 향해 돕기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는 조용히 이 파티를 빠져나가려 했다. 하지만 민준 씨가 그를 순순히 보내줄 리 없었다. 그만해요, 형님. 갑자기 민준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진 않았지만 울음소리와 욕설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저 인간을 때려 죽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영빈 오빠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기준 씨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준 씨가 정원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을 훑고 자리를 뜨려던 귀빈에게 멈췄다. 강태하 회장님, 민준 씨가 불렀다.
파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그리 급히 가십니까? 아버지와 영빈 오빠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강 회장을 쳐다보았다. 귀비는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다. 자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그는 놀란 척했다. 임 회장님 댁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손님인 내가 계속 있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먼저 실례하겠네. 그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유감입니다. 임 회장님.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그럼 이만. 그가 몸을 돌려 다시 걸어가려 했다. 내가 가도 좋다고 했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강태하 회장님, 연기력이 참 대단하시군요. 하지만 멍청한 마누라와 순정파 바보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배후 조종자께서도 관객에게 인사 한번 하셔야죠.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평온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숨기지 않는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진민준 팀장, 맞나? 흥진그룹 법무팀장. 말 조심하게. 날 모함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네. 명예훼손? 민준 씨가 비웃었다. 그 미소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프로젝터로 돌아갔다. 전 빈말로 떠드는 습관이 없어서요. 민준 씨가 마우스를 클릭하자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이번엔 영상이 아니라 수많은 문서들이었다. 첫 번째는 은행 계좌 거래 내역이었다. 이건 스위스 은행 계좌입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계좌주는 발기준. 그리고 이건 최미연의 계좌입니다. 이 두 계좌는 지난 6개월간 케이맨 제도에 있는 유령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회사의 소유주는 바로 당신입니다. 강태하 회장님.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다. 아버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민준 씨가 지극히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내부 첩자가 있으면 지시하는 자도 있어야죠. 민준 씨가 다시 마우스를 클릭했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다. 그 영빈이란 놈을 유혹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내. 그리고 발기준, 너는 그 임국화라는 여자의 환심을 사서 임 회장이 그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어. 일이 끝나면 그 돈은 전부 너희들 거야. 음성 변조가 약간 되어 있었지만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강 회장의 것이었다. 이런 천하의 악독한 놈. 아버지가 포효했다. 이번엔 아버지가 이성을 잃고 강 회장에게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민준 씨가 아버지를 막았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런 놈에게 손을 대실 가치도 없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연기를 멈췄다. 그의 얼굴이 증오로 일그러졌다. 어린 놈이, 그는 민준 씨를 노려보며 씩씩거렸다. 넌 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지? 내가 누군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민준 씨가 맞받아쳤다. 당신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돈과 미인계를 이용해 내부자를 매수하고 가족 스캔들을 일으켜 흥진그룹 내부를 혼란에 빠뜨린 후 그 틈을 타 황금부지와 그룹 전체를 집어삼키려던 당신의 완벽한 계획은 이제 끝났다는 것. 네, 이놈. 강 회장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계획이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애송이 사위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고작 이런 것들로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군. 이 증거만으로는 당신 같은 늙은 여우를 쓰러뜨리기 부족할 수도 있겠죠.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른 죄는 어떨까요? 민준 씨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타는 증오가 이글거렸다. 강 회장님, 25년 전 사고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옛 동업자였던 진광호 사장 부부의 사고 말입니다. 진광호라는 이름을 듣자 강 회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에 명백한 공포가 어렸다. 너 무슨 헛소리야? 난 몰라.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척 하는 겁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당신은 그들을 속여 파산하게 만들고 입을 막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했죠. 모든 게 잊혔다고 생각했습니까? 너 대체 정체가 뭐야? 강 회장이 소리쳤다. 민준 씨가 그를 보며 비웃었다. 성이 진진 씨고 이름에 민민자가 들어갑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강 회장은 경악했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더듬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꼬마는 죽었을 텐데 당신이 말하려던 걸 제가 대신 말해드리죠. 민준 씨가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 내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준 씨의 아내인 예린이조차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다. 오빠, 무슨 말이야? 이것이 진짜 비밀이었다. 모든 사건의 근원이었다. 나의 온순했던 제부가 실은 가슴속에 피 맺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부모님 영빈 오빠, 예린이, 그리고 나까지. 우리 모두는 방금 들은 말을 소화할 수 없었다. 내 제부, 예린이의 남편이 아버지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종종 언급하시던 옛 친구이자 동업자 진광호 사장의 아들이었다니.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졌던 강 회장은 노련한 악당답게 이내 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 꼬마 자식이 너였군.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그 긴 세월을 숨어 지내다 임씨 집안의 사위로 들어와? 전부 나한테 복수하기 위해서였나? 그렇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내가 흥진에 들어온 건 당신에게 복수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이들을 내 아내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본성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의 다음 먹잇감은 옛날 우리 부모님처럼 당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될 테니까. 민준 씨가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아버님, 강태하가 왜 흥진을 노렸는지 아십니까? 흥진이 바로 아버님과 제 아버지가 함께 일했던 동업자 그룹의 마지막 남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원수를 귀빈으로 대접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작 뜬구름 잡는 소리 몇 마디로 날 범인으로 몰 셈이냐? 강 회장이 으르렁거렸다. 증거는 어디에 있지? 25년 전 사고는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내게 무슨 증거가 있나? 증거요? 민준 씨가 비웃었다. 내가 25년을 기다린 게 고작 당신과 말싸움이나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 별장 정문에서부터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원을 휩쓸었다.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과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신속하게 들어왔다. 모두 움직이지 마시오. 강 회장과 그의 경호원들은 얼어붙었다.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은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몸을 움츠렸다.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민준 씨 앞으로 걸어왔다. 자네가 보낸 자료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받았네. 그러고는 강 회장에게로 돌아섰다.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강태하 씨, 저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팀장 이지훈입니다. 사기 및 횡령, 시장 교란 혐의, 그리고 25년 전살인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소리쳤다. 무슨 근거로? 고작 이 자식 말만 듣고?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지훈 팀장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다. 당신이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한 증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당신의 옛 운전기사를 찾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진광호 사장 부부의 차브레이크 선을 자르라고 지시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자 오만하고 교활했던 강태하 회장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운전기사 놈, 내가 거액을 줘서 해외로 도피시켰는데, 하지만 그는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다. 하늘의 그물은 성그러 보여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죠. 강 회장님. 경찰관 2명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끌려가면서 강 회장은 핏발선 눈으로 민준 씨를 노려보았다. 내 놈, 네가 이겼다. 하지만 너도 편히 살지는 못할 것이다. 편히 살 생각 없습니다. 민준 씨가 답했다. 난 오직 정의를 원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끌려간 후 이지훈 팀장은 기준 씨와 미연 형님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도 사기 횡령 공범 혐의로 임해 동행을 요구합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가주시죠. 미연 형님은 울며 애원했다. 안 돼요. 전 임신 중이에요. 전 못 가요. 법이 그 정상을 참작할 겁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기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순순히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끌려가기 전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아마도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즐거워야 할 가족 파티는 비극으로 끝났다. 집안의 귀한 손님이었던 세 사람,
2명의 사위와 1명의 며느리가 모두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정원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산산조각 난 믿음의 폐허 속에 우리 가족만이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아버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어머니는 예린이의 품에서 계속 울고 계셨다. 영빈 오빠는 수영장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외롭고 부서져 보였다. 그리고 나는 텅 빈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폭풍은 모든 쓰레기를 휩쓸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속에는 황량한 전쟁터만을 남겼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연출한 사람, 내 제부 민준 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정의를 되찾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 나의 행복은 대체 누가 돌려줄 것인가? 그 운명의 밤으로부터 사흘이 흘렀다. 제주도의 별장은 이제 얼음동굴처럼 차갑고 적막했다. 웃음소리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사라졌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를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셨다. 충격으로 쓰러지신 어머니가 이곳에 더 머무는 것은 상처만 덧낼 뿐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영빈 오빠도 따라 나섰다. 오빠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짐을 쌌다. 넓은 별장에는 이제 나와 예린이, 그리고 민준 씨만이 남았다. 가엾은 예린이는 가장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피맺힌 원한을 품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 복수자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형부와 형수의 배신에 충격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자신의 남편마저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예린이는 방에 틀어박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그리고 나는 내 심장은 이미 죽어버렸다. 사흘 동안 나는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테라스에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포효했지만 내 마음은 파도 한 점 없는 텅 빈 공간이었다. 3년간의 사랑,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행복이 모두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다. 멍청한 마누라, 값싼 꽃다발. 그 말들이 수천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나흘째 되던 아침,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게는 부모님과 오빠,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사업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발기준을 마주하는 것. 나는 차를 몰아 서울로 향했다. 집이 아닌 구치소였다. 이지훈 팀장의 도움으로 기준 씨와의 특별 면회를 주선할 수 있었다. 차가운 면회실에 들어섰을 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잠시 후 기준 씨가 들어왔다. 나는 하마터면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더 이상 세련된 수석 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헐렁한 수의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얼굴은 수척하고 잿빛이었으며 영빈 오빠에게 맞은 멍 자국이 뺨에 선명했다. 나를 보자 그는 경악했다. 그러고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리벽으로 달려들어 양손을 짚었다. 국화씨? 국화씨, 나 보러 와줬구나. 아직 날 믿는 거지? 그렇다고 말해줘, 제발. 나는 그를 담담히 바라보았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그에게도 들라는 신호를 보냈다. 발기준 씨.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내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르고 차가웠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내 냉담함에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국화씨, 내가 미안해. 사과 따위 필요 없어요. 나는 말을 잘랐다. 당신 사과는 이제 휴지 조각보다 못해요. 난 그냥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가족이 당신한테 못해준 게 있었나요? 내 사랑이 부족했나요? 아버지는 당신을 믿고 중책을 맡기셨고 오빠는 당신을 친동생처럼 여겼고 예린이도 당신을 따랐어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냐고요. 기준 씨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그가 울기 시작했다. 실패자의 눈물이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 가족은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그리고 당신은 내가 만난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였어. 그가 흐느꼈다. 그런데 왜? 내가 쏘아붙였다. 돈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기준 씨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나는 그냥 건축팀장으로 사는 게 지겨웠어. 언제나 당신 아버지, 당신 오빠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게 싫었어. 난 더 많은 걸 원했어. 내 사업을 갖고 싶었고 모든 사람 위에 서고 싶었어. 그리고 강태아가 그걸 약속해줬군요. 기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흥진을 삼키는 걸 도와주면 나한테 지분 30%를 주고 사장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했어. 30% 마에다. 국화 씨, 이해가 돼? 내가 평생 노력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거였어. 나는 비웃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다. 고작 그것 때문에, 돈과 지위 때문에 모든 걸 짓밟았다고요? 그리고 형수님은? 기준 씨가 우물쭈물했다. 그 사람도 나랑 같았어. 영빈이 형의 그 수뇌보에 질려 있었고 현모양처 노릇에도 신물이 나 있었지. 우리는 그 탐욕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어. 그녀가 먼저 날 유혹했고 난 뿌리치지 못했어. 이제 와서 그 여자 탓을 하는 건가요? 내가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내 잘못이야. 기준 씨가 황급히 손을 저었다. 하지만 국화 씨, 이것 하나만은 믿어줘. 제발 이것만은 믿어줘.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지난 3년간 어떤 순간에는 당신의 다정함에 진심으로 마음이 흔들렸어. 당신이 날 챙겨주는 모습, 웃는 모습, 매주 꽂아두던 그 마가렛꽃. 어떤 순간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그만두려고도 했어. 모든 걸 고백하려고도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어. 탐욕이 악마처럼 내 이성을 마비시켜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통스러워 무너져 내릴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심장은 한 겹 더 차가워졌을 뿐이다. 당신의 그 말, 내가 천천히 말했다. 나를 더 역겹게 만들 뿐이네요, 박기준 씨. 그는 경악했다. 무슨 소리야? 차라리 당신이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말했다면 내 마음이 더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흔들렸고 어떤 순간에는 날 사랑했다고? 그러면서도 당신은 나를 멍청한 마누라라고 부르고 우리 가족을 해칠 계획을 세웠다는 거잖아. 그건 당신이 탐욕에 눈이 먼 게 아니라 당신 본성 자체가 탐욕이라는 증거야.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마저 돈과 지위를 위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인간일 뿐이라고. 기준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말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리는 비수와 같았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내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당신 변명이나 사과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통보할 게 있어서 왔어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나 이혼 소장 접수했어요. 모든 서류 절차는 내 변호사가 처리할 겁니다. 더 할 말 없죠? 기준 씨는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국화 씨. 그는 겨우 내 이름을 불렀다. 잘 가요, 전 남편. 나는 일어서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숨 막히는 방을 나와 바깥의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오늘의 햇살은 눈부셨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데우지는 못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거와의 단절을 마쳤다. 이제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준 씨에 대한 진실. 서울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초상집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부모님은 소파에 넋을 잃고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깡마르셨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며칠 새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려 10년은 더 늙어 보이셨다. 영빈 오빠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는 담배가 들려 있었지만 피우지 않은 채 타들어가고 있었다. 예린이도 막 방에서 나왔는지 어머니 못지않게 눈이 부어 있었다. 민준 씨는 창가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평정심이 오히려 가족들과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마치 우리 모두에게 판결을 내린 판사처럼 이방인 같았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황급히 손짓했다. 국화야, 돌아왔구나. 아침부터 어딜 갔었니? 제 문제 깨끗이 정리하고 왔어요. 나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혼 소장 접수하고 왔어요. 아버지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썩어 빠진 것은 도려내야 하는 법이다. 영빈 오빠가 담배를 비벼 껐다. 네, 일이 끝났으니 이제 우리 차례군. 오빠가 고개를 들어 민준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피로감과 수많은 질문만이 담겨 있었다. 민준이,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니, 자네는 우리 가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네. 모든 것을 말이야. 예린이가 움찔하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와 마주섰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두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 씨가 심호흡을 했다. 제 본명은 진민준입니다. 저는 진광호, 진수연 부부의 외아들입니다. 그날 밤 이미 들었지만 다시 그 이름을 확인하자 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을 참지 못하셨다. 진 사장.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첫 사업 파트너였네. 네, 맞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금이 가는 듯했다. 제 아버지와 아버님, 그리고 강태아. 세 분은 지금의 흥진그룹의 전신이 된 회사를 함께 세운 친구이자 동업자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아, 그자는 악마였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에 증오가 서렸다.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자 그의 탐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죠. 그는 비열한 수법으로 제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횡령과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나도 그 일은 알고 있네.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때 나는 진 사장을 믿었어. 그를 보호하려 했었지. 하지만 강태아, 그자가 너무 치밀했어. 모든 증거가 자네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네. 그건 조작된 증거였으니까요. 민준 씨가 으르렁거렸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어 돌아가셨습니다. 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는 강태아를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자가 손을 쓴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전 6살이었습니다. 원래는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고열에 시달려서 어머니께서 저를 부모님과 함께 집에 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소식을 전해 들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차 브레이크가 고장나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돌아가시지 못했습니다. 예린이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도 눈물을 참지 못하셨다. 전 고아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다시 단단해졌다. 친척들은 강태아의 보복이 두려워 저를 외면했습니다. 전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사실상 그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붙잡아둔 유일한 것은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증거를 찾아내 강태아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방 안은 예린이와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했다. 저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강태아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차지한 강태아가 아버님을 다음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님의 흥진그룹은 이제 너무나 커져서 그의 눈엣 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흥진마저 삼켜버리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마지막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군. 영빈 오빠가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예린이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처음 예린이에게 접근한 건 목적이 있었습니다. 흥진그룹에 들어갈 명분이 필요했고 아버님께 가까이 다가가 강태아의 계획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오빠, 예린이가 비명을 질렀다. 고통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날 속였어? 당신의 사랑, 결혼 전부 다 거짓이었어?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었다. 이 충격은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배신을 합친 것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다. 민준 씨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숨길 수 없는 고통이 드러났다. 그가 다가가 예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린이가 뒷걸음질 쳤다. 예린아, 내 말 좀 들어봐. 민준 씨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처음엔 그랬어. 내 마음속엔 온통 증오뿐이었으니까. 하지만 네 곁에 있으면서 너의 순수함과 밝음, 그리고 이 가족의 사랑이 내 차가운 심장을 녹였어. 복수자가 아닌 진짜 내 모습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게 됐어. 너에 대한 내 감정은 진짜야. 맹세할게. 못 믿어. 예린이가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처음부터 날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당신 사람이야. 어떻게 내 결혼을 당신 복수 계획의 일부로 만들 수가 있어. 민준이. 아버지가 일어섰다. 그가 민준 씨와 예린이 사이에 섰다. 자네의 고통은 이해 안 해. 내가 자네 부모님께 죄를 졌지. 하지만 예린이는 죄가 없어. 이 아이는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했네. 어떻게 이 아이를 이용할 수가 있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다. 발기준과 최미연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강태아가 예전과 똑같은 수법으로 이 가족을 해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른 척하는 것. 흥진이 무너지면 제 복수는 더 쉬워졌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모두를 제 아내의 가족이자 이제는 제 가족이기도 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와 영빈 오빠를 보았다. 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오랫동안 이 사건을 남몰래 조사해 오신 이지훈 팀장님께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파티는 강태하와 발기준, 최미연을 빼도 박도 못할 증거와 함께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영빈 오빠를 보았다. 형님, 고통스러우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형님께만 이 사실을 알렸다면 미연 형수님에 대한 형님의 사랑을 생각했을 때 과연 형님께서 제 말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계획이 탈로나 우리 모두가 위험에 처했을까요? 영빈 오빠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 씨의 말이 맞았다. 그 순정적인 성격에 오빠는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민준 씨를 행복을 파괴하려는 사람으로 몰아세웠을지도 모른다. 국화 누나, 민준 씨가 이번엔 나를 보았다. 그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가족 중 한 사람은 미리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잔인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이해했다. 그리고 예리나, 민준 씨가 다시 아내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거짓으로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제발 날 믿어줘. 너에 대한 내 사랑만큼은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유일한 진실이었어. 모든 것이 끝나면 내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고백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만해. 예린이가 소리쳤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당신도 그들과 똑같아. 그 말을 남기고 예린이는 방으로 뛰어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부모님의 정의를 되찾고 우리 가족을 구했다. 하지만 그는 방금 자신의 아내를 잃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이 연극에서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승자는 없었다. 예린이의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는 침묵에 잠긴 거실에 울려 퍼지는 총성과 같았다. 방 안에서는 아이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어머니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아버지는 늙고 지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영빈 오빠는 베란다로 나가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였다. 민준 씨는 방 한가운데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냉철하게 적의 죄를 밝히던 그 남자는 이제 아내의 눈물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자신의 집에서 패배한 것이다. 민준 씨,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도 메마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나는 남편을 잃었다. 내 동생마저 남편을 잃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앉아요. 마저 이야기해줘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해냈는지 우리에게 전부 다 말해줘요. 나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물었다. 25년간의 증오라는 그 길을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알고 싶었다. 민준 씨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치는 감사함을 나는 읽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모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았다. 그는 고독한 섬 같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준 씨가 마치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전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존재감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강태하의 얼굴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고기사가 실린 낡은 신문 조각을 보물처럼 간직했습니다. 그것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강태하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자와 싸우기 위해서는 지식이라는 무기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법대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의 목소리가 문득 부드러워졌다. 아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돌봐주신 거겠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분이 보육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지훈 팀장님이셨습니다. 그날 밤 왔던 그 경찰관 말이군. 아버지가 놀라 물었다. 네.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팀장님은 젊은 형사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사건의 담당 형사셨죠. 처음부터 그분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하셨습니다. 형사의 직감이었죠. 그분은 남몰래 사건을 파헤쳤지만 강태하는 너무나 교활했습니다. 모든 흔적이 지워졌고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강태하를 주시하셨고 저에 대해서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제 학비를 대주시며 저의 보호자이자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게 법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증거를 수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경악했다. 민준 씨의 배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법대를 졸업했을 때 팀장님께서 제게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셨습니다. 전 흥진그룹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흥진이었나? 영빈 오빠가 담배를 끄며 돌아섰다. 왜 우리 아버지 회사였지? 흥진이 강태하의 다음 목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가 답했다. 그는 제 아버님의 회사를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마지막 사람인 아버님께서 평온하게 사업을 하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흥진에 들어간 것은 하나는 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강태하에게 접근할 길을 찾기 위함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빚을 졌습니다. 그 시절 제 아버지가 무죄라고 믿어주신 유일한 분이셨으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한숨을 쉬었다. 내 잘못이다. 진 사장을 지켜주지 못한 내 잘못이야. 아버님 잘못이 아닙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저는 법무팀에 들어가 조용하고 말없는 직원으로 지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갖지 않았죠.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를 만났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서렸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제 정체가 탄로 날까봐, 강태하가 예린이를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면서도 계획을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발기준과 최미연은요? 내가 물었다. 이것이 내가 가장 알고 싶은 부분이었다. 언제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우연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다. 저는 항상 강태하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약 1년 전, 그가 누군가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처음엔 그의 신복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기준이었습니다. 처음엔 강태하가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발기준을 매수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더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강태하뿐만 아니라 최미영과도 몰래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빈 오빠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파랗게 핏줄이 섰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을 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집에서는 착한 제부와 현숙한 형수님인 척했지만 뒤에서는 간부였다. 저는 발기준의 차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 강태하와 주고받은 이메일, 황금 부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최미연이 영빈이 형과 가족의 신뢰를 굳히기 위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계획까지. 그 모든 것이 강태하의 계획이었습니다. 영빈 오빠가 비틀거렸다. 내가 급히 부축하지 않았다면 쓰러졌을 것이다. 아이까지 계획의 일부였다니.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것들. 경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모였을 때 민준 씨가 말했다. 저는 팀장님께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이 증거만으로도 강태하를 체포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25년 전의 살인죄까지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를 계획한 거군요. 내가 물었다. 네. 저는 발기준에게 황금 부지 계약 정보를 무심코 흘렸습니다. 그가 강태하에게 보고할 것이고 강태하가 움직일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그는 귀빈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지만 실은 아버님께 압력을 넣어 자신이 꾸민 유령 파트너와 계약을 맺게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팀장님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창고의 카메라, 그 영상도 전부 당신이... 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외진 곳에서 미래를 즐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모든 동정과 순정을 단번에 깨부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누나. 잔인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두 분은 결코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 씨의 이야기가 끝났다.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25년간의 계획,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여정. 그는 자신의 젊음을 바쳐 단 하루를 기다려왔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은인이었지만 동시에 내 동생에게 가장 큰 비극을 안겨준 사람이었다. 공과 과가 명확했지만 그것이 서로 얽혀 있어 우리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산산조각 난 네 사람을 가둔 감옥이었다. 예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 어머니는 예린이 곁에서 함께 우셨다. 아버지와 영빈 오빠는
회사 일에 매달렸다. 강태하 사건이 터지면서 재계는 발칵 뒤집혔다. 흥진그룹은 피해자였지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주가는 폭락했고 파트너들은 계약을 취소했다. 아버지와 오빠는 침몰하는 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민준 씨는 집을 나가 따로 살고 있었다. 그는 이혼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께 예린이가 자신과 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 강태하, 발기준, 최미연이 남긴 법적 문제들을 처리했다. 그는 기계처럼 일했다.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졌다. 영빈 오빠와 아버지도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받아들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깊은 고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집안에서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텅 빈 집안을 유령처럼 떠돌았다. 모든 것이 고통을 상기시켰다. 누군가 버렸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꽃병, 기준 씨와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우리의 보금자리였던 침실. 이제 그곳에 발을 들일 때마다 역겨움이 치밀었다. 면회실에서 들었던 기준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떤 순간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멍청한 마누라.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를 질렀다. 방 안의 모든 것을 부쉈다. 결혼사진 액자를 던져 깨뜨리고 그가 입었던 옷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이곳에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경멸 속에서 익사해버릴 것이다. 나는 떠나야 했다. 아주 멀리.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모님과 오빠가 모두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이 수척했다. 당분간 어디 좀 다녀오고 싶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어머니가 경악했다. 어딜 가겠다는 거니? 엄마 아빠를 또 버리고 가려는 거야?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하지만 엄마, 저 여기에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더럽고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요. 조용한 곳이 필요해요. 저 자신을 다시 찾아야겠어요. 아버지가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아버지 역시 이 모든 것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어디로 가고 싶으냐? 아버지가 물었다. 파주요. 나는 말했다. 문득 그 안개 낀 도시가 떠올랐다.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되기 전 평화로운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그곳의 평화롭고 차가운 공기가 내 식어버린 심장에 어울릴 것 같았다. 그래, 좋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오너라. 파주에 작은 집이 하나 있으니 사람 시켜서 정리해 놓으마. 아니요, 아버지. 나는 말을 잘랐다. 저 혼자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공주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집을 구하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셈치고요. 아버지는 반대하려 하셨지만 내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포기하셨다. 그럼 돈은 얼마나 필요하냐? 제 저축으로 충분해요. 어머니가 나를 와락 껴안고 통곡하셨다. 딸아, 가더라도 엄마한테 꼭 전화해야 한다. 건강 잘 챙기고. 알았어요, 엄마. 영빈 오빠가 다가와 내 어깨를 두드렸다. 가서 정신 차리고 돌아와. 회사에 네가 필요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를 몰고 떠났다. 직접 운전했다. 대문을 나설 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른 아침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변호사 사무실을 지날 때 마음이 텅 비었다. 나는 공식적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상처투성이 마음을 가진 자유인. 차는 소란스럽고 거짓으로 가득 찬 서울을 뒤로하고 질주했다. 나는 차창을 열었다. 짭짤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울었다.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위해, 버려진 3년의 청춘을 위해, 꿈인 줄 알았던 악몽 같은 삶을 위해 울었다. 파주에 도착한 것은 안개가 자욱한 어느 오후였다. 차가운 공기가 즉시 나를 감쌌고 몸이 떨렸지만 오히려 정신은 맑아졌다. 나는 호화로운 리조트를 찾지 않았다. 언덕 위에 외따로 서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빌렸다. 아래로는 채소밭이 펼쳐진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집은 소박했다. 침실 하나, 부엌과 연결된 거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작은 정원이 전부였다. 하지만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이 고요함이 좋았다. 처음 몇 주간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테라스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생강차를 마시며 계곡을 뒤덮는 안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다.
마치 서울에서 지새운 밤들을 보상받으려는 듯 잠만 잤다. 휴대폰은 꺼두었다. 가족을 포함해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때때로 욱신거렸다. 비 오는 밤이면 기준 씨와 미연 형님의 꿈을 꾸었다. 식은땀을 흘리며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곤 했다. 나는 깨달았다. 도망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시간을 벌어줄 뿐이었다. 3주째가 되자 나는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뱃속이 허해서가 아니라 살고 싶다는 허기였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정원의 잡초를 뽑고 땅을 갈았다. 펜과 와인잔만 잡던 내 손은 이제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톱은 부러지고 살갗은 피가 맺혔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을 느꼈다. 시장에 가서 씨앗을 샀다. 장미, 라벤더, 그리고 약간의 딸기 모종을 샀다. 마가렛 꽃은 사지 않았다. 평생 그 꽃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손수식물을 심고 물을 주었다. 그것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는 기분을 느꼈다. 걷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숲속 깊이 걸어 들어가 맑은 공기를 마셨다. 새소리와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바람소리가 내 마음을 진정시켰다. 조용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은 북카페를 발견했다. 파주 토박이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그들은 온화하고 말이 없었다. 내가 외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달콤한 케이크를 내어줄 뿐이었다. 나는 그곳에 몇 시간이고 앉아 책을 읽었다. 심리학, 치유, 명상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소설을 읽으며 현실을 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애썼다.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창백했던 내 피부는 차가운 공기 덕에 발그레해졌다. 가냘팠던 몸은 정원 일과 산책으로 단단해졌다. 나는 머리를 잘랐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고 기준 씨가 그토록 좋아한다고 말했던 긴 머리를 쇼컷으로 잘랐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낯설었다. 여전히 나였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하고 몽상적인 눈빛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약간의 강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를 듣자 어머니는 통곡하셨다. 회사는 위기를 넘겼다고 하셨다. 영빈 오빠는 기운을 차리고 일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고 하셨다. 예린이는 여전히 민준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각자의 상처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 여정 중에 있었다.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파주에서의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다. 나는 이곳의 느린 삶의 방식에 익숙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산책하고 아침을 먹고 오후에는 단골 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부엌에서 빵 굽는 법을 연습했다. 밤에는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연주곡을 들었다. 나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장미 화단이 만개했을 때, 쿠키를 성공적으로 구워냈을 때 짓는 작은 미소였다. 장마가 시작된 어느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비 오는 파주는 서글플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다시 단골 북카페를 찾아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읽다만 소설책을 펼쳤다. 카페 안은 커피향과 헌책 냄새가 어우러져 아늑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그는 회색 터틀넥 스웨터에 평범한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는 뜨거운 블랙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는 자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내게 멈췄다. 그는 잠시 놀란 듯하더니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도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척 낯이 익은 얼굴이었다. 그가 커피잔을 들고 내 테이블로 다가왔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나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테이블은 좀 젖었네요. 여기 앉아도 괜찮을까요? 둘러보니 오늘따라 카페는 한산했지만 그의 말대로 창가 쪽 다른 테이블들은 비에 젖어 있었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러세요. 그는 내 맞은편에 아주 정중한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나는 그가 더욱 낯익다고 느꼈다. 기억을 더듬던 나는 마침내 그를 떠올렸다. 혹시 이지훈 팀장님 아니세요? 내가 불쑥 말했다. 남자가 고개를 돌려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팀장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조기 퇴직했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임국화 씨.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타났던 그 경찰관. 강태하에게 수갑을 채우고 민준 씨가 팀장님이라 불렀던 사람. 하지만 오늘 제복을 입지 않은 그는 엄격한 모습 대신 온화하고 차분해 보였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다. 나보다 10살 정도 많을까? 네, 알아봤어요. 내가 우물쭈물했다. 정말 우연이네요. 여기엔 어쩐 일로?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이지훈 씨가 웃었다. 그 미소가 비 오는 날의 우울함을 씻어내는 듯했다. 어머니께서 여기에 사셔서 퇴직하고 모시고 살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해, 강태하에 대해, 기준 씨나 미연 형님 혹은 민준 씨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묻지도 않았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우연히 만난 두 낯선 사람처럼 대화했다. 요즘 파주에 비가 많이 오네요. 그가 말했다. 여기 오신 지 오래되셨나요? 이 추위가 익숙지 않으시겠어요? 온 지 몇 달 됐어요. 나는 조금 긴장을 풀고 대답했다. 전 이 추위가 오히려 좋네요. 그러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습니다. 추위는 사람의 생각을 그리고 삶을 느리게 만들어주죠. 서울과는 다르게 말입니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 이 카페에 대해, 내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몇 마디 잡담을 나누었다. 그 역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이 카페 주인 부부와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라고 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이지훈 씨에게는 진솔하고 차분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의 곁에서는 방어적으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이지훈 씨가 시계를 보았다. 이제 어머니 저녁 차려드리러 가봐야겠습니다. 혼자 계시면 기다리실 텐데. 그는 일어서며 말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국화 씨. 그리고 이렇게 평온한 상황에서 뵙게 되어 더 기쁘네요. 그는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고 조용히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아 그가 골목 너머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커피는 식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지난 몇 달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내 심장에 아주 작은 온기가 느껴졌다. 아주 작은, 파주 오후의 빗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꽃이었다. 그날 오후 이지훈 씨와의 우연한 만남은 이상하게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우리 가족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기에 그 앞에서는 괜찮은 척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종종 우연히 마주쳤다. 시장에서 내가 어설프게 배추를 고르고 있으면 그는 옆 생선 가게에서 어머니 드릴 생선을 사고 있었다. 집으로 가는 언덕길에서 마주치기도 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파주는 작았고 우연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정원에서 바람에 쓰러진 울타리 기둥을 고치느라 낑낑대고 있었다. 서툰 솜씨에 망치는 기둥 대신 자꾸 내 손을 때렸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등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이지훈 씨였다. 그는 편안한 옷차림에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다. 아, 지훈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꽃이 좀 가져왔습니다. 그가 온화하게 웃었다. 어머니께서 댁 정원이 많이 비어 있다고 파주 땅을 그냥 놀리는 건 아깝다고 하시더군요. 그가 바구니를 내밀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씨앗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울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내 서툰 모습에 얼굴이 빨개졌다. 제가 이런 일은 영 서툴러서요.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다. 원래 이런 건 남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내 손에서 망치를 받아들더니 몇 번의 강하고 정확한 망치질로 기둥을 바로 세웠다. 그는 정원을 한 바퀴 돌며 다른 기둥들도 단단히 고정하고 끊어진 철사도 묶어주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무척이나 능숙했다. 나는 그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기준 씨와 비교했다. 기준 씨의 손도 아름다웠다. 건축가의 손답게 길고 깨끗했으며 설계도만 그리던 손이었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었지만 동시에 미연 형님을 애무했다. 하지만 이 손, 은퇴한 경찰관의 이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내게 안정감을 주었다. 다 됐습니다. 그가 손을 털었다. 이제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들어오셔서 따뜻한 생강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이지훈 씨는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나는 차를 내고 어제 구운 쿠키도 한 접시 내놓았다. 직접 구우신 겁니까? 향이 아주 좋네요. 그는 쿠키 하나를 집어 맛보았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맛보시면 아주 좋아하시겠어요.
그럼 다음에 구울 때 아주머니 드릴 것도 좀 챙겨 드릴게요. 내가 서둘러 말했다. 그럼 정말 감사하죠. 그가 웃었다.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나 같이 하자고요. 저하고 어머니, 그리고 국화 씨하고요. 집에 혼자 계셔서 적적해 하시는데 말동무가 생기면 좋아하실 겁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식사라니 나는 혼자인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 망설임을 읽었는지 그가 서둘러 덧붙였다.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가족이라 생각하시고 여기 혼자 계시면 제대로 챙겨 드시지도 않을 텐데 와서 집밥 한 끼 드시면 좋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네, 그럼 폐가 되겠지만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나는 정원에서 갓 딴 딸기를 한 바구니 담아 이지훈 씨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도 작고 아담했다. 골목 안쪽에 있었지만 아주 깨끗하고 아늑했다. 그의 어머니, 백발이 성성한 인자한 할머니께서 문 밖까지 나와 나를 맞아주셨다. 어서 와, 국화야. 할머니께서 내 손을 잡으셨다. 할머니의 손은 아주 따뜻했다. 우리 지훈이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다.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가 어쩌다 그리 마음고생을 했을꼬. 어서 들어오너라. 다 지난 일이다. 다 지난 일이다. 할머니의 그 가볍고 따뜻한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날 저녁 식사는 소박했다. 생선조림,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내가 먹었던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우리는 꽃 가꾸는 이야기, 날씨 이야기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지훈 씨의 어릴 적 개구쟁이 시절 이야기를 하셨고 지훈 씨는 그런 어머니를 놀렸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내 심장이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다시 뛰고 있었고 온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와 이지훈 씨는 더 자주 왕래했다.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웃이자 친구처럼. 그가 와서 전구를 갈아주면 나는 빵을 구워 그의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다. 가끔 그는 함께 숲길을 산책하자고 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해결했던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내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결코 기준 씨에 대해 내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의 사소한 현재의 기쁨에 대해 묵묵히 귀 기울여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영빈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예린이는 여전히 민준 씨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다. 나는 추위 속에 웅크리고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늦게 귀가하던 이지훈 씨가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멈췄다. 국화 씨, 왜 아직 안 주무시고 밖에 나와 계세요? 내가 돌아보았을 때 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집으로 들어가 따뜻한 생강차를 한 잔 타서 내게 건넸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좀 나아질 겁니다. 그가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가량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묻지 않았고 나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그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로였다. 그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나는 나도 모르게 그의 손을 붙잡았다. 고마워요, 지훈 씨. 그가 돌아보았다. 노란 등불 아래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그가 조용히 내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다.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그는 부드럽게 내 손을 놓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다. 나는 알았다. 내 심장이 이 다정한 남자에게 진심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파주에 살면서 나는 서울을 거의 잊고 지냈다. 뉴스를 보지도 재계 소식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나만의 평온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국화야, 잘 지내느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네, 잘 지내요. 아버지는요? 다들 잘 계시죠? 회사는 괜찮아요? 그래,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아버지가 긴 숨을 내쉬었다. 네게 전할 소식이 있어서 전화했다. 오늘 강태아 그놈 항소심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잊으려 애썼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나를 떨리게 했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강태아, 아버지의 목소리에 희미한 희열이 섞여 있었다. 원심 그대로 무기징역이다. 사기, 횡령, 시장 교란,
그리고 25년 전 민준이 부모님 사고의 살인 교사 혐의까지. 그놈은 감옥에서 죽게 될 게다. 하늘의 그물이 마침내 그놈을 덮쳤어. 무기징역.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기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공허함만이 느껴졌다. 한 사람의 인생, 하나의 제국이 탐욕 때문에 무너져 내렸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함께 끌고 들어갔다. 나를 포함해서. 그럼 발기준 씨하고 최미연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발기준은? 아버지가 잠시 머뭇거렸다. 사기 횡령 공범 혐의로 징역 15년. 최미연은 비슷한 혐의지만 임신 중이었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아이는 교도소에서 나왔다고 하더구나. 15년 8년. 배신의 대가였다. 국화야, 내 말 듣고 있니? 내 침묵에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듣고 있어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제 다 끝난 거네요,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게 끝난 거네요. 그래, 딸아. 아버지의 목소리도 감격에 젖어 있었다. 끝났다. 아기는 벌을 받았어.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갈 시간이다. 너는 거기서 마음은 좀 추슬렀느냐? 언제쯤 돌아올 거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좀 더 있고 싶어요. 알겠다. 네 마음 편한 대로 하거라.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 전화를 끊고 만개한 장미정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5년. 기준 씨는 올해 35. 그가 출소하면 50살이 된다. 인생의 절반. 문득 구치소에서 들었던 그의 뒤늦은 고백이 떠올랐다. 어떤 순간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어. 한숨이 나왔다.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든 아니든 15년이라는 대가는 너무나 컸다. 탐욕은 모든 것을 불태웠다. 만약 존재했다면 사랑마저도 그리고 그의 미래마저도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연민이 느껴졌다.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인간의 삶이 가여웠다. 그날 저녁, 나는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지훈 씨의 집으로 가져갔다. 강태하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이지훈 씨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의가 실현되었군요.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이 부모님께서도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네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물었다. 이 사건을 수년간 추적해 오셨잖아요. 이지훈 씨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기쁘지 않습니다, 국화 씨. 저는 경찰입니다. 제 일은 범인을 잡는 것이죠. 사건이 종결되면 임무를 완수했다는 안도감을 느낄 뿐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사람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자유로워진 것을 축하해야 합니다. 자유. 내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네, 맞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무척 따뜻했다. 오늘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더 이상 과거도 원한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만이 남았죠. 이제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 판결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을 옥죄었던 보이지 않는 족쇄를 풀어준 열쇠였다. 나는 자유로워졌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서울에 한번 다녀오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가족을 마주하고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동생 예린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싶었다. 서울에 돌아왔을 때 도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우리 집은 달라져 있었다. 내가 떠날 때의 그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는 사라져 있었다. 나를 본 어머니는 와락 달려와 통곡하셨다. 내 딸, 돌아왔구나. 정말 다행이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네. 저 건강해요, 엄마. 내가 웃었다. 아빠랑 오빠는요? 회사에 갔지? 요즘 회사가 아주 바쁘단다. 어머니가 말했다.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오빠 좀 도와줘야 한다. 혼자서 너무 힘들어해. 아버지와 영빈 오빠는 저녁에 돌아왔다. 두 분 다 살은 빠졌지만 눈빛은 예전의 총기를 되찾아 있었다. 특히 영빈 오빠는 더 이상 과거의 순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훨씬 더 진중하고 과묵하고 결단력 있어 보였다. 그날 저녁 식사 후 나는 영빈 오빠와 베란다에 앉았다. 네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영빈 오빠가 담배를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다. 회사에 믿을 만한 재무 관리자가 필요해. 네가 다시 맡아줘. 네? 나는 놀랐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오빠가 나를 보았다. 우린 이제 외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국화야. 우리 가족, 이제 이게 전부야. 네가 돌아와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오빠. 돌아올게요. 그런데 오빠는 괜찮아요? 영빈 오빠는 내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괜찮아. 그가 말했다. 처음엔 미웠지. 뼈에 사무치도록 미웠어. 그 여자도, 그 자식도. 그런데 지치더라. 미워하는 것도 힘든 일이더군.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거 알아? 그 여자가 감옥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증오심이 들지 않더라. 그냥 가여웠어. 그 아이가. 아무 죄도 없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수인 어머니를 뒀으니. 그럼 용서한 거예요? 용서라. 영빈 오빠가 옅게 웃었다. 그건 아니야.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못 돼. 그냥 놓아준 거지. 내 인생을 그런 가치 없는 인간에 대한 증오로 묶어두고 싶지 않았어. 이혼 서류는 제출했고 이제 회사에만 집중할 거야. 부모님도 연로하시니 내가 짊어져야지. 나는 오빠를 보며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다. 오빠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딛고 진정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럼 예린이는요? 내가 물었다. 예린이랑 민준 씨는 어떻게 지내요? 예린이 이야기가 나오자 영빈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여전해. 그 아이. 여전히 자기 방에 틀어박혀 지내. 회사 갔다가 집에 오면 누구와도 말 한마디 안 해. 민준이는 밖에서 지내면서 매일 회사에 나와 아버지와 나를 묵묵히 도와주고 있고 그는 좋은 사람이야. 국화야. 우리 가족이 그에게 너무 큰 빚을 졌어. 예린이가 너무 고집이 세. 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나는 내가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예린이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예린이는 나를 보자 경악하더니 이내 와락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다. 언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예린이는 젓가락처럼 말라 있었고 눈은 퀭했다. 나는 아이를 침대에 앉혔다. 예린아,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나도 몰라. 아이가 고개를 숙였다. 너 아직 민준 씨 사랑하지?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예린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나 몰라. 미워? 그 사람이 날 속였어. 자기 복수 계획에 나를 이용했단 말이야. 나도 속았어.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발기준에게 3년 동안 완벽하게 속았지. 그는 돈과 지위 때문에 날 속였지만 민준 씨는 그래, 그도 널 속였어. 하지만 그 거짓말은 자기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널 사랑한 건 진심이었어. 언니가 어떻게 알아? 그게 진심인지. 예린이가 소리쳤다. 만약 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이의 어깨를 잡았다. 만약 이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강태하가 우리 회사를 삼키는 걸 그냥 내버려 뒀을 거야. 오빠와 내가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걸 그냥 지켜봤을 거라고.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걸 보며 희열을 느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 우리를 지키는 길을 택했단 말이야. 아직도 모르겠니? 예린이는 경악한 표정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나를 바라보았다. 예린아, 나는 동생을 껴안았다. 우린 모두 피해자야. 나는 남편을 잃었고 오빠는 아내를 잃었어. 하지만 넌 우리보다 운이 좋아. 넌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이 있잖아. 과거의 잘못, 완벽하지 못했던 시작 때문에 그렇게 좋은 사람을 잃지 마. 평생 그 사람이 널 기다리게 할 셈이야? 예린이는 내 품에서 통곡했다. 그날 저녁,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해 집으로 오라고 했다. 민준 씨가 들어섰을 때 집안은 조용했다. 그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예린이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아이는 민준 씨와 마주섰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고 싶은 수천 마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는 듯했다. 예린아.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예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서 민준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내리쳤다.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 아이는 울면서 주먹질을 했다. 왜 나한테 그랬어? 왜? 민준 씨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서서 모든 것을 받아냈다. 예린이가 쏟아내는 모든 분노와 고통을. 예린이가 지쳐서 더 이상 때릴 힘도 없어지자 민준 씨는 조용히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딴누이,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미안하다. 예린아, 내 남은 평생을 다해 내게 갚을게. 날 용서해주겠니? 예린이는 그의 품에서 기절할 듯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어머니, 영빈 오빠, 그리고 나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마지막 폭풍이 지나갔다. 뒤늦었지만
마침내 용서가 찾아왔다. 나는 서울에서 한 달을 머물렀다. 회사는 궤도에 올랐다. 영빈 오빠와 민준 씨는 이제 진짜 형제처럼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예린이는 민준 씨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여전히 토라져 있긴 했지만 나는 그들이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깨달았다. 서울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내 마음은 이미 파주의 숲과 작은 나무집에 속해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영빈 오빠에게 회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 지분을 팔아 그 돈으로 파주의 작은 빵집을 열겠다고 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내 눈에 담긴 평온함을 보시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셨다. 네가 다 컸으니 네 행복은 네가 결정하거라. 네가 즐거우면 그걸로 됐다. 내가 서울을 떠나는 날 이지훈 씨가 터미널로 마중 나왔다. 그는 별말 없이 내 짐을 들어주었고 나를 나무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내가 한 달간 비웠던 정원은 여전히 푸르렀다. 나 대신 그가 돌봐주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미안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그가 웃었다. 돌아왔으면 됐어요. 돌아올 줄 알았어요. 평온한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변화가 있었다. 나는 빵집을 열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지훈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다. 그는 나를 태우고 가게 자리를 보러 다녔고 서류 작업을 처리해 주었고 가게 수리도 도와주었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묵묵하게 그러나 더없이 세심하게 내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가게 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가 호수공원에 산책을 가자고 했다. 해질녘의 호수는 한 폭의 수묵화처럼 아름다웠다.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호숫가 오솔길을 걸었다. 빵집 이름은 정했어요? 그가 불쑥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요. 아마 평온 베이커리라고 할까 봐요. 평온? 그가 되뇌었다. 좋은 이름이네요. 국화 씨하고 잘 어울려요. 우리는 말없이 잠시 더 걸었다. 그리고 그가 멈춰 섰다. 나를 돌아보는 그의 눈빛이 오늘따라 사뭇 달랐다. 진지했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국화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네? 내가 그를 보았다. 이지훈 씨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은퇴한 남자고 부자도 아닙니다. 지금 제게 가장 큰 재산은 연로하신 어머니와 고향의 작은 집뿐입니다. 로맨틱하지도 않고 남들처럼 멋진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나는 말없이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를 바라보았다. 인생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그가 말을 이었다. 숱한 폭풍과 죄악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여자 곁에서요. 그가 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폭풍을 지나왔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화 씨. 그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작은 옥색 보석이 밝힌 아주 단순하지만 품이 있는 반지였다. 국화 씨.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우리 남은 인생, 서로의 곁에서 평온하게 함께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세상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단 한 번도 이런 날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 거라고 생각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기준 씨처럼 화려하게 잘생기지도 부유한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오직 진심과 차분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뿐이었다. 그가 바로 내가 찾던 평온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 속에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훈 씨가 웃었다. 내가 본 그의 미소 중 가장 환한 미소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내 약지에 끼워주었다. 꼭 맞았다. 그는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열정적이기보다는 소중하고 단단한 포옹이었다. 고마워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파주의 보랏빛 황혼 아래 고요한 호숫가에서 나는 내 인생의 안식처를 찾았다. 그날 황혼 속의 고갯짓은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내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장이었다. 나와 이지훈 씨는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 둘 다 상처를 겪고 쓴맛을 본 사람들이었기에 행복은 요란한 과시가 아니라 진심으로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청혼 후 우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빵집을 여는 것이었다. 평온 베이커리는 어느 겨울 아침 문을 열었다. 날은 쌀쌀했지만 햇살은 눈부시게 따뜻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작은 빵집은 크림색으로 칠해졌고 창문은 민트색이었다. 밖에는 내가 키운 페투니아 화분을 걸어두었다. 안에는 소박한 원목 테이블 5개가 전부였다. 버터, 우유,
바닐라 향과 갓 내린 커피 향이 어우러져 공간을 따뜻하게 채웠다. 나는 요란한 홍보를 하지 않았다. 나의 첫 손님은 지훈 씨의 어머니, 북카페 주인 부부,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들이었다. 지훈 씨의 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다. 우리 며느리가 만드는 빵이 파주에서 제일 맛있어. 덕분에 내 작은 빵집은 언제나 아늑하고 정겨웠다. 사람들은 빵을 먹고 차를 마시러 올 뿐만 아니라 조용한 구석을 찾아 책을 읽거나 그저 창밖 계곡을 바라보기 위해 찾아왔다. 나는 이른 새벽부터 반죽하고 빵을 굽고 음료를 만들며 바쁘게 보냈다. 비싼 와인잔을 잡던 손은 이제 언제나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했다. 내 손으로 직접 일궈낸 진짜 행복이었다. 지훈 씨는 아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온 후 빵집에 들르곤 했다. 그는 별말 없이 낡은 꽃병에 장미를 갈아주거나 깜빡이는 전구를 고치거나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창고로 옮겨주었다. 그는 내 빵집의 말없는 영웅이었다. 개업 한 달 후 서울에서 온 가족이 찾아왔다. 부모님, 영빈 오빠, 그리고 예린이와 민준 씨까지. 고급스러운 7인승차가 내 작은 빵집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경악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대충 묶고 땀 흘리며 바쁘게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셨다. 국화야, 네가. 나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 부모님을 껴안았다. 어서 오세요. 우리 가족은 작은 빵집 안에서 옴짝달싹 못했다. 이제 흥진그룹의 부사장이 된 영빈 오빠는 천장에 머리가 닿을까봐 허리를 숙여야 했다. 동생. 영빈 오빠가 나를 보며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공주님이 빵집 사장님이 다 됐네. 내버려둬. 내가 오빠를 쏘아보았다. 난 지금이 행복해. 나는 가장 맛있는 빵들을 내놓았다. 모두가 감탄하며 먹었다. 예린아, 많이 먹어. 두 사람 몫을 먹어야지. 예린이가 얼굴을 붉히며 헐렁한 옷 아래로 살짝 푸른 배를 쓰다듬었다. 아이는 임신 4개월이었다. 민준 씨 옆에서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 예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뻐. 나도 네가 기뻐 보여서 좋아. 내가 아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민준 씨는 영빈 오빠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제 두 남자는 가족의 기둥이었다. 그들은 일 얘기를 하면서도 민준 씨의 시선은 예린이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25년간의 정의는 되찾았고 이제 그는 자신의 작은 가족과 현재를 위해 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모두를 지훈 씨의 집으로 데려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기묘한 저녁 식사였다. 한쪽은 대기업 회장님 가족, 다른 한쪽은 은퇴한 채소 장수 할머니였지만 어색함이나 위화감은 전혀 없었다. 지훈 씨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셨다. 어머님, 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 있었다. 저희 가족이 어머님께 큰 신세를 졌습니다. 지훈 씨를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남자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풍비박산 났을 겁니다. 지훈 씨의 어머니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다. 임 회장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우리 지훈이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국화, 이 아이는 참 좋은 아이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친딸처럼 생각합니다. 두 아이가 인연을 맺은 것은 복입니다. 어머니와 지훈 씨의 어머니는 손을 맞잡고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지훈 씨와 나는 집 앞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당신 가족, 정말 멋지네요.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가족도요.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부모님께 우리 결혼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가 조금 긴장한 듯 했다. 아버지가요. 내가 웃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꼭 당신이 주례를 서게 해달라고요. 당신이 가장 믿는 남자에게 직접 딸의 손을 넘겨주고 싶으시다고요. 지훈 씨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럼 우리 결혼할까요? 국화 씨? 네.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작은 결혼식으로요. 여기 파주에서, 내 평온 베이커리에서요. 어때요? 어디든 좋아요. 그의 목소리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내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당신이기만 하다면요. 나는 과거에 결혼식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 수천 명의 하객, 유럽에서 수입한 꽃,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밝힌 웨딩드레스. 그리고 내 곁에서 미소 지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나를 멍청한 마누라라고 부를 계획을 세우던 남편. 오늘 나는 다시 신부가 되었다. 나의 결혼식은 내가 원했던 그대로 평온 베이커리 뒤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오늘 빵집은 주인장 시집가는 날이라는 팻말을 걸고 문을 닫았다. 화려한 꽃장식 대신 내가 직접 키운 덩굴 장미가 만개해 있었다. 오케스트라 대신 친구가 연주하는 통기타 소리가 아직 못다한 이야기를 잔잔하게 연주했다. 하객은 딱 10명이었다. 부모님 영빈 오빠, 예린이 부부, 지훈 씨 어머니, 북카페 주인 부부, 그리고 민준 씨의 정신적 지주이자 지훈 씨의 아버지 같았던 이지훈 팀장님까지. 나는 비싼 웨딩드레스 대신 단순하고 고전적인 디자인의 크림색 실크 원피스를 입었다. 짧은 머리에는 작은 안개꽃을 꽂았다. 화장은 내가 직접 했다. 지훈 씨도 턱시도 대신 베이지색 면바지에 흰 셔츠를 입었다. 그는 온화하고 듬직한 나의 남자였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푸른 잔디밭을 걸었다. 아버지는 우셨다. 내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다. 국화야, 이번에는 네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빠는 믿는다. 부디 행복해야 한다. 딸아. 네, 아빠. 저 행복할게요. 내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내 손을 지훈 씨에게 넘겨주셨다. 그가 내 손을 단단하고 따뜻하게 잡았다. 우리는 장미 덩굴 아래 섰다. 줄에는 아버지와 이지훈 팀장님께서 함께 서주셨다. 팀장님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으셨다. 저는 너무나 많은 비극을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목격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지훈아, 국화야. 두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지나왔으니 이제 서로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셨다. 이지훈 서방, 내가 국화 자네에게 맡기네. 내게는 금지옥엽 같은 딸이지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지. 부디 진심으로 사랑해주게. 지훈 씨가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국화 씨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약속드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 남은 평생 그녀에게 평온을 선물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 주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돌아보았다. 국화 씨, 저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나는 그를 보았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네, 그럴게요. 지훈 씨가 웃으며 내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 주었다. 여전히 그 단순한 은반지였지만 오늘 그의 손에는 나와 똑같은 반지가 하나 더 있었다. 그리고 당신 내가 그를 보았다. 내가 가장 어두웠을 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내 상처를 인내심 있게 치유해줘서 고마워요. 나의 안식처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지훈 씨가 나를 품에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열정적이지 않았지만 숨결 하나하나까지 진심이 담긴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어머니, 지훈 씨의 어머니, 그리고 예린이까지 모두 울었다. 영빈 오빠와 민준 씨는 서서 박수를 쳤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파주의 아침 햇살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식이 끝나고 작은 파티가 열렸다. 모두가 둘러앉아 내가 구운 빵을 먹고 차를 마셨다. 영빈 오빠가 지훈 씨의 팔을 끌었다. 매제, 이제부터 국화는 우리 식구야. 괴롭히기만 해봐. 나한테 죽어. 지훈 씨는 그저 웃었다. 감히요. 제가 괴롭힘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예린이와 민준 씨가 내게 다가왔다. 언니? 예린이가 나를 안았다. 정말 축하해. 언니를 보니까 나도 사랑에 대한 믿음이 더 생기는 것 같아.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황혼이 질 무렵 파티가 끝났다. 부모님과 오빠네 가족은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며칠 더 놀다 가세요, 아빠.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다. 됐다, 딸아. 아버지가 웃으셨다. 회사 일이 산더미다. 이제 네가 없으니 영빈이가 날 더 부려먹을 게다. 너는 여기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가끔 우리 보러 내려오면 그걸로 됐다. 나는 차를 떠나보냈다. 멀어지는 차를 보며 나는 과거의 한 장이 완전히 닫혔음을 알았다. 3년 후 평온 베이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뒤뜰에는 이제 튼튼한 울타리가 쳐져 있었다. 아나, 거기 가면 안 돼! 넘어져! 나는 나비 뒤를 쫓아 아장아장 걷는 곱슬머리 작은 아이를 뒤쫓으며 소리쳤다. 아이는 나와 지훈 씨의 딸이었다. 내버려둬, 여보. 지훈 씨가 집에서 나오며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곧 비 오겠다. 집에 들어가자 우리 딸. 그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내게도 입을 맞췄다. 여전히 첫날처럼 따뜻한 키스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예린이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다 같이 올라갈게. 우리 태윤이가 아니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래, 어서 와. 와서 치즈케이크 먹고 가. 나는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다. 내 삶은 이제 빵집, 남편, 아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박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
계곡 너머를 바라보았다.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나는 깨달았다. 행복이란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내가 속할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